K숲 친구들 안녕하세요. 나채민 멘토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 보이는 것 같은 날들인데 다들 잘 지내셨죠?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 다들 기억하실 텐데 올해 우리 2023년 초부터 정말 열심히 건축 이야기를 배웠었잖아요. 이제 10편과 11편에서는 고전보다는 근대로 옮겨오며 나오는 양식들을 한번 같이 살펴볼 겁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코코 양식 기억하시나요? 아름답긴 했지만 점점 사치스러워졌잖아요. 마리 앙투아네트가 이 로코코 시대를 주도했고 전성기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시기가 지나갈 때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바로 1차 산업혁명인데요.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에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의 혁신과 새로운 제조 공정으로의 전환, 이로 인해 바뀐 사회경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시기 일어난 증기기관 기반의 기계화 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데 19세기의 전기에너지 기반의 대량 생산 혁명인 제2차 산업혁명, 20세기 후반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 그리고 빅데이터와 AI, 사물인터넷 등 정보기술 기반의 초연결혁명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시대를 만든 가장 기초적인 기술 발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모든 것을 수공업으로 하던 시기 기계화의 도입은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수공예품과 기계로 만든 공산품은 퀄리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공예품을 전통이라고 본다면 공산품은 혁신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기계와 예술의 만남이 초래한 갈등은 미술공예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미술공예운동이란 수공예품에 대한 향수와 중세시대 공예로의 복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증가시키기 위한 예술의 공공화를 목적으로 했죠. 이 시기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건축물이 바로 이 레드하우스입니다. 분명 로코코 양식 때는 하얗고 금박이 뒤덮인 건축물들을 주로 봤었는데 고딕 양식과 같은 고전 양식들에 대한 향수가 조금 느껴지지 않나요? 미술공예운동은 사실 기계 문명이 생활 속의 미학을 파괴할 것이라는 우려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옷감, 금속공예, 가구, 심지어 벽지 등 여러 분야와 결합되어 예술성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즉, 기계화 문명과 예술의 결합을 추구했죠. 이것들이 바로 윌리엄 모리스가 디자인한 벽지들입니다. 사실상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시했다고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술 공예로부터 영향을 받아 파리에서는 아르누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누보란 프랑스어로 새로운 예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누보의 모티브는 자연 속에서 볼 수 있는 유기적인 곡선들이었는데 여태 대칭을 강조했던 유럽의 고전 양식을 거부한 것에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아르누보 양식하면 꼭 언급되는 빅토르 오르타가 건축한 타셀 저택의 계단실이에요. 이 아르누보 운동은 예술가가 건축에서 가구까지 삶과 예술이 연결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작업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파리 지하철역을 이렇게 아름답게 설계하고 만들었답니다. 사진들을 보면 표지판의 글씨뿐만 아니라 모든 선들이 기존과는 달랐는데요. 이는 도시 지하철이라는 새로운 목적을 위해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것이었어요. 시민들이 평소에 걸어다닐 지하철역에까지 이런 아르누보 양식을 도입한 것을 보면 얼마나 파리 사람들이 아르누보를 열렬히 좋아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잔존하는 현대 건축물 중에서 아르누보 양식에 기반한 건축물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었죠. 안토니오 가우디의 건축물입니다. 사실 가우디는 아르누보 양식이 한창 유행할 때보다는 시작될 초기에 곡선적인 형태를 이용한 건축가입니다.
이 건축물은 가우디의 대표 건축물이기도 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외부도 그렇고 내부도 정말 신비롭고 환상적이지 않나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아직 완공이 되지 않은 것으로도 유명한데 2026년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 높은 첨탑은 전에 배웠던 고딕 양식을 계승하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 여기에 가우디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형태와 구조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바로 옆에 있는 나라 벨기에도 아르누보가 굉장히 유행했는데요.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는 아르누보 양식을 활용한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실 이 오르타 미술관은 아르누보 미술의 거장인 빅토르 오르타의 작품인데요. 아까 보았던 계단실 또한 빅토르 오르타의 작품입니다. 이 오르타 미술관의 외부를 보면 우리가 평소에 알던 직사각형 형태의 창문이 아닌 곡선이 어우러진 창문과 문을 엿볼 수 있어요. 내부조차도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많이 사용된 감각적인 가구들로 구성되어 있죠. 이뿐만 아니라 브뤼셀에는 아르누보 거리라고 칭할 정도로 이 시기 건축물들이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아마 이 건축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죠. 에펠탑입니다. 여태 나왔던 건축물을 생각해보면 에펠탑이 아르누보 양식을 띈다고?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건축에서 아르누보라는 말이 사용된 계기가 바로 에펠탑이었습니다. 아까 아르누보는 새로운 예술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었죠. 그 당시 건축 자재로는 새로운 철과 유리를 사용했는데 이 철물 장식이 기존 귀족계층과는 구별되는 신흥 부르주아의 대중성을 의미하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철제 건축물인데 탑도 엄청 높았으니 새로운 예술이라는 말에 가장 부합하던 것이었죠. 오늘 배웠던 모든 것들의 시초가 에펠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르누보의 시작에 대해 배웠으니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도 함께 알아야겠죠. 에펠탑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자연과 결합하여 곡선을 활용한 예술로 발전한 아르누보 양식은 사실상 기계와 결합될 수는 없었어요. 산업화로 인해 도시의 인구가 집중되었고 구조적 효율성과 경제성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기에 장식적인 아름다움이 중시되었던 아르누보는 효율성을 중시하던 엔지니어링적 관점의 건축에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예술과 산업의 협력으로 이끌 수 있었던 양식에 대해 배워볼 겁니다. 오늘 배운 아르누보 양식은 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꼽히니 꼭 이전 내용과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